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크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짠, 차 리뷰입니다. 예전에도 한 일주일 정도 탄 후기라고 제가 리뷰를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 전기차를 산지 8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전기차 8개월 탄 후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켰는데, 요즘 한국에도 BYD 아토3가 진출해가지고 뭐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던데, 저는 먼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것도 8개월씩이나. 물론 BYD와 같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요거는 BYD보다는 조금 레벨이 높습니다. 얘는 D8은 창안 자동차라는 중국에서 어쨌든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든 전기차 전용 브랜드고요. 거기서 SO7이라고, SO7 이 SV 모델이고요. 얘는 NCM 배터리 66kW가 들어가고 주행거리는 뭐 480이라고 나오는 모델인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살 때는 한 태국에서 6천만 원 정도 지금 환율로 주고 샀는데, 요즘 태국에 전기차들이 너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이요. 뭐 체리, 지커, 그다음에 뭐냐, 지리 자동차, 또 뭐죠? 뭐 하여튼 많아요. BYD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제가 살 때만 해도 4-5개, 샤오펑. 근데 지금은 거의 10개 정도의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 샀으면 이 옵션이 많아지는데, 그때 조금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꽂힌 김에 바로 사버렸는데, 지금은 옵션도 더 다양해졌고 가격대도 훨씬 다양해졌어요. 지금은 3천만 원 후반대 차들이 되게 많고, 차는 다행히 가격 할인이 안 들어갔긴 했는데, 많은 중국 차들이 가격 할인에 또 들어가가지고, 요게 세단 모델도 있거든요. 세단 모델은 지금 제가 살 때 봤던 가격보다 거의 600만 원을 깎아주더라고요. 600만 원을. 그때 세단 샀으면 정말 배 아플 뻔했습니다. 8개월 탄 후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에 대한 홍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한국에 중국 전기차가 출시했다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국 전기차 why not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외관 디자인을 짧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디자인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뭐 렉서스, 그 다음에 뭐냐, 로터스에서 나온 모델이 또 있어요. 그런 되게 고급 차들의 디자인과 조금 비슷해요. 누구는 뺏겼다, 카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카피면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이쁘면 됐죠. 타이어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0인치가 끼워져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요거는 플라스틱, 뭐라 그래, 팬드라 그러나. 그다음에 카메라는 총 하나, 둘, 셋 레이더가 달려 있고요. 전방 카메라, 그다음에 후방에도 카메라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외관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컬러는 여기 약간 뭐죠? 약간 이게 녹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데, 여기 빛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변합니다. 밤에는 또 색이 달라지고, 그래서 컬러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컬러는 다양하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색깔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깜빡이는 이렇게 들어와요. 전방에서는 이렇게, 측방 깜빡이는 여기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쁘죠 이거? 후방에도 깜빡이가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오는데, 여기도 여기를 조금 더 활용해 줬으면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리고 차량 내부를 한번 보면요, 자,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괜찮고요. 제가 뒤에를 잘 안 앉아봐서 뒷좌석 잘 모르겠네. 자, 이렇게 좌석에 앉을 시, 문 닫으면 이렇게 시트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시동 버튼이 없어요. 이 차에 착석한 후에는 시동을 따로 걸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 옆에 있는 기아 레버를 한번 내려주면 바로 드라이버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바로 출발이 가능합니다.
따로 특별히 조작할 게 없기 때문에 출발이 되게 빠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동 버튼 누르고 기아 넣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요. 편해요. 편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모든 걸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모니터로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여기 이제 파워 윈도우 버튼이랑 뭐 락, 그 다음에 문을 여는 버튼, 요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불편해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 손잡이를 찾게 되는데 없어요. 요 버튼을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데, 컵홀더 2개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서드파티에서 산 제품이고 원래는 깊어요. 되게 깊죠?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이런 걸 하나 걸쳤습니다. 이거 사서 충전 한 군데 되고요. 충전은 빠를 때 제 휴대폰 충전 상으로는 50kW까지 나오더라고요. 제 폰 67W까지 지원이 되는 폰인데 50kW까지 충전이 되더라. 빠릅니다. 이걸로 이렇게 닫거나 열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불편한 게 뒷좌석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고 여기 앞좌석에서만 컨트롤이 됩니다. 요거는 터치식으로, 라이트도 터치식으로 껐다 켰다 이런 것도 좋아요. 룸미러는 디지털 룸미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상 깜빡이 등도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조금 이제 익숙치 않더라고요. 비상 깜빡이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주차하고 이렇게 켜야 되는데 여기 위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찾아야 돼. SOS 버튼이 있고, 이게 선루프 닫고 여는 버튼, 옆에 비상 깜빡이 버튼이 있어가지고 잘못 누를 때도 많아요. 여기 위에 있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손이 딱 가는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너무 최소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깔끔하게 만들다 보니까 물리 버튼을 이쪽으로 다 몰아넣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차문을 잘 못 열어요. 문 여는 버튼을 잘 못 찾아가지고 항상 처음 타는 분들에게는 문을 여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리고 여기 프레임 리스토어,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다니다 보면 편해요. 이게 지금 운전석이 뒤로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무릎 공간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제가 18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의자가 밀려있는 곳에 가보면 앉고도 발이 거의 뻗어질 정도로 자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여기 또 좋아요. 공조장치 컨트롤이 되고 여기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 이게 가능하고요. 온도 조절도, 뒷좌석 온도 조절도 여기서 바로 가능합니다. 여기 손루프 닫는 게 있었네. 몰랐는데 있네요. 제가 뒷좌석에 잘 앉다 보니까 몰랐는데 선루프 컨트롤도 뒤에서 가능하고, 요거는 내 앞 이 조수석 좌석을 뒤에서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기능도 이렇게 갖춰져 있네요. 조수석이 앞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뒤에서 운전자의 도움 없이도 앞으로 쭉 당겨 놓게 되면 거의 뭐 다리를 쭉 뻗어도 될 정도로 뒷좌석 공간도 충분합니다. 차가 2열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등받이는 넘어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넘어가지건 하진 않는데 뭐 기울기 정도는 앉아서 오래 가기 충분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를 열어놨을 때 더럽네. 내가 세차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열어뒀을 때 뒷좌석에서 하늘도 다 보이고 개방감 좋네요. 좋아.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공조장치 같은 경우도 바로 직관적으로 자주 쓰는 버튼들을 밑에다 쭉 빼뒀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이 송풍구도 이런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뭐 모드를 이렇게 스윙, 프리플로우, 스마트 플로우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걸 아니면 내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나 쪽으로 바람이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끌어다가 놓고, 싫어, 바람 절로 가, 이렇게 바람 절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글쎄요, 뭐 신기하긴 한데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깔끔하게 다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앞열 송풍 시트 되고요. 좌우 뒤에는 송풍 시트가 없습니다.
여기 뭐 주행거리나 이런 게 나오고, 배터리는 제가 보니까 15.6kW로 100km로 간다고 나와 있네요. 제 배터리가 이게 66kW짜리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km 조금 넘게 가는 것 같아요. 뭐 광고할 때는 480km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8개월 정도 주행해 본 결과 NCM 배터리를 쓰고요. 이 차는 LFP 아니고 NCM인데 400km 조금 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뭐 제가 타기에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배터리가 90% 정도 남아 있는데 371km로 갈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시동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하차할 때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리면, 내려서 멀어지면 이게 어웨이 오토락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웨이 오토락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시동도 꺼지고, 시동이 아니지, 자동으로 파워오프가 돼요, 차가. 자, 파워오프가 됐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차를 잠시 열어두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고, 나 혼자만 물건을 꺼내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명이 도와주면서 안에서 뭘 꺼내고 있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아니면 차키를 안 넣어두든가, 그러니까 파워오프한 상태에서는 오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문을 열어둔 채로 주차하는 게 불가능하다. 심지어 창문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을 쭉 내려둡니다. 일단은 차에 창문을 잠시 열어두고 싶다. 대신에 차는 전원을 꺼둬야 돼. 자, 창문을 열어둔 채로 남겨두고 싶다. 근데 차가 꺼지면 창문도 저절로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둔 채로 차를 파워오프 해둘 수가 없습니다. 파워오프는 무조건 락 앤 윈도우 클로징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쓰다 보면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 트렁크 공간은 트렁크도 넉넉한데요. 뭐 이렇게 혼자 앉아있기 천장 높이도 괜찮습니다만, 뭐 차박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좁은 감이 있어요. 뭐 차박까지 할 정도로는 아니고, 얘가 소렌토보다 작고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그 중간급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큰 정도? 네. 다양한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여기 카메라가 제스처를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뭐 쉿 하면, 예를 들면 자, 음악을 재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가 조용해야 될 상황이야. 뮤트가 걸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뮤트를 걸어요. 다시 음악을 틀 때는 여기 위에 카메라 있죠? 요걸 또 이용하면 되는데, 뭐였지? 제가 제스처를 까먹어 버렸네요. 일단 여기 이용해서 음악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아웃사이드 스피커라고 있어요. 이걸 켜게 되면 차 밖으로 소리가 나와요.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캠핑을 갔다, 조용하게 우리밖에 없어, 거기서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외부 스피커를 이용해 가지고 음악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차 있나요? 제가 대조군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더라고요. 이거 스피커 음질도요 괜찮아요. 외부 스피커라서 막 조잡하고 이렇지 않고, 생각보다 이 차의 울림통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 문을 열게 되면 자동적으로 볼륨이 다운이 됩니다. 차 문을 닫으면 다시 플레이. 차를 하려고 잠깐 문을 열고 뭐 대문을 여는데 소리가 막 시끄럽게, 차 안의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서 외부 다른 이웃을 방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차문만 열면 볼륨이 확 다운되니까 이런 경우 기능도 되게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행감이잖아요. 제가 사실 SUV 차를 몰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존에도 세단을 탔고 전륜구동, 얘는 후륜 SUV입니다. 무거워요. 아무래도 무겁고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앞바퀴 핸들이 조금 헐겁고 약간 날리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전륜구동 세단을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고속주행 시에
조금 차가 불안한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120km 이상 넘어가면 고속도로 주행 시에 코너링이나 아니면 뭐 완만한 커브나 직진 주행할 때도 조금 차가 아주 깔아앉아서 간다는 느낌은 잘 안 들었어요. 무게중심이 조금 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고, 제가 기존에 타던 그 세단하고만 비교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차가 고속 주행에서 조금 더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힘이나 달리는 치고 나가는 순간 치고 나가는 힘, 얘가 100m를 몇 초에 끊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나 이런 거는 전기차들이 가진 특성이잖아요. 아주 좋고, 뭐 크게 주행 성능에 불만은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나 뭐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이런 거 다 잘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옵션이 아니라 다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운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게 또 첨단 사양도 아닌데 어쨌든 옛날 차를 오래 타다가 바꿔서 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운전자들을 보조해주는 시스템들이 너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만족하고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속에서 주행감이 살짝 나쁘다, 요거는 조금 핸디캡이 될 수는 있겠는데 뭐 아주 고속으로 달릴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한번 올려보니까 120km가 넘어가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차가 조금 떨린다 그래야 되나? 다른 중국 전기차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는 그렇다. 근데 이게 유럽에서 안전성 테스트로 별 5개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안정성으로는 검증이 된 차라고 하니까 믿고 타고 있습니다. 여기 360도 모니터링 화면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차량이 이렇게 투명하게 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요 화면이 켜지면 내비를 다 덮어버려요. 한쪽에 내비를 띄워주고 반만 썼으면 좋겠는데 요런 게 조금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카메라 영상을 띄우면 내비를 다 가려버린다. 요거는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D8 관계자 보고 있나?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저는 중국 전기차 지금 8개월째 잘 타고 있다. 아주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고, 그 다음에 태국은 특히 충전 시설을 집에 설치해 주기 때문에 저처럼 자가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충전하면 돼요. 충전도 되게 편하고, 또 외부에도 의외로 충전 시설이 되게 많아요. 방콕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방콕 근교로 나가도 뭐 호텔이나 이런 곳에 충전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완충까지 한 120kW 하면 30분 정도면 또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도 저렴하고요. 의외로 주유소에 안 가도 되니까 주유소 갈 필요 없는 것 되게 장점이더라고요, 전기차가.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태국을 거의 뭐 씹어먹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인데 향후 한 5년 10년 안에 중국차의 비중이 50%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가격적으로요 차이가 안 나요. 이 차가 6천만 원인데 이게 혼다 CR-V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1,0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CR-V 하이브리드 모델이 거의 7천만 원이 넘거든요. 7, 8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전기차가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걸로 앞세워서 아마 태국 시장을 중국 전기차가 더 공격적으로 잡아먹을 것 같은데, 한국에도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글쎄 BYD를 제가 몰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전기차라고 해서 품질이 구릴 거야 뭐 이런 선입견들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태국에 들어와 있는 전기차 중에서도 상위급입니다. 비싼 축이에요. 이거보다 더 비싼 중국 전기차는 지금 아바타 11 정도고, 다 이제 중국 전기차 중에서 3천만 원대 차들이 지금 엄청 많이 론칭을 하더라고요. 아마 가격 경쟁력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가 이 차보다 1,000만 원 이상 비싸게 팝니다. 근데 제가 소비자라면 1,000만 원 더 주고 아이오닉 5를 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가 태국에서 인지도가 뭐 크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가격을 더 주고 살까? 그 다음에 EV5 같은 경우도 제 차보다 비쌉니다. EV5도 비싸고,
EV9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1억이 훌쩍 넘어가는 1억 5천까지 하는 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 전기차들도 이 태국 시장이 거의 동남아 전기차 시장의 허브가 될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그런 거 고민하고 가격 경쟁력을 좀 생각해서 중국차랑 싸울 수 있는 가격대로 맞춰가지고 태국 시장을 먼저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동남아 시장 무시 못합니다. 특히 태국 시장 무시할 시장이 아니거든요. 태국 사람들 차 바꾸는 거 엄청 좋아하고 새 차 엄청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현대 기아차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중국 차 차량론자는 아니지만 중국 전기차를 잘 타고 있는 마크였고요. 제가 차량 리뷰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전기차들을 고민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리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상 마크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주행 영상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골목에만 해도 지금 차가 3대가 서 있는데 얘도 중국 전기차, 저 뒤에 것도 중국 전기차. 지금 3대 중에 2대가 중국 전기차입니다. 지금 태국의 현실이 이래요.